안녕하십니까. 네, KNS 입시 KNS 국제학부에서 지금부터 2022학년도 대비 연세대학교 UD 파이널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설명의 목적과 그리고 연대에 대해서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파이널을 2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대 UD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 강의를 들을까? 혹은 1차 통과되고 나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분명히 고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25일날 1차가 발표가 나겠지만 그때 파이널 준비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때가 등록했을 때 또 학원 수강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방금 전에도 전화를 받고 왔었는데요. 학부모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거죠. 시험 문제 유형은 기출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학원을 통해서 준비하는 건 그냥 학원 강의만 따라가도 되느냐, 아니면 학원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또다시 연습할 수 있는 소위 자가진단법이나 또는 학습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설명에서는 제가 사회를 보고 함께 하시는 매트 선생님께서 전체적인 UD 파이널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의 유형이 이랬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이런 파이널을 잘 따라오면 되겠다라고 설명해 주실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도 마지막까지 우리 전형에 대한 한 번 더 마무리 설명, 그리고 이제 저희 KNS 학원이 준비하고 있는 파이널 강좌의 구성에 대해서 예약하는 법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목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선 이제 매트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 소개 먼저 하겠고요. 그리고 전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이널 강의의 구성인데요. 아마 이제 저희 KNS 학원을 믿고 학원 쪽으로 보내주시고 또는 파이널 때 저희 KNS를 선택하게 되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문항의 특징 및 기출 주제의 정리입니다. 아마 과거에 우리가 기출 선행학습 결과 보고서를 이제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시면서 자료를 많이 보셨겠지만 기출 주제에 대한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항목을 통해서 매트 선생님께서 우리 KNS 학원이 준비하는 UD 파이널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라는 것들을 조금 특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면접 고려사항이나 파이널 문제 유형. 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학생들마다 또는 면접 시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령 국어로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제시문에 나와 있는 키워드를 잘 찾으라, 혹은 문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지 잘 파악하라, 이런 유형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매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면접 중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이널 문제 유형은 이렇다. 저희가 어느 학원이나 매번 얘기를 하죠. 우리가 파이널 실전처럼 면접 연습을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문제 유형이나 세트에 대해서는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파이널에 사용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파이널 강좌 안내 및 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강사 소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 있는 매트 선생님, 아마 저희 KNS 학원에서 중학교 때든 또는 고등학교 때든 내신이나 또는 특목고 준비를 위해서 한 번쯤 거쳐가신 분들이라면 매트 선생님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9년 이상 KNS에서 국제학부를 입시를 준비하셨고요.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또 질문하셨던 부분이 국내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시냐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험에 우리가 기출 문제에 대한 어떤 키워드는 교과 과정 속에 특정 개념들을 사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평가 결과 보고서에 보면 외부 지문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매트 선생님께서는 그 외부 지문에 대한 출처, 혹은 그 외부 지문이 어떤 게 나올 것이다에 대한 어떤 자료를 잘 뽑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아마 9년간 KNS에서 국제학부를 이렇게 키워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지금 국제학 소장으로 있고, 저희가 이제 과거에 다른 학원에서 생각해서 제가 15년 동안 면접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학부모님들께 전형이나 또는 UD 시험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매트 선생님과 함께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에 앞서 우리가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미 원서 접수를 다 진행하셨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기도 뭐 마치 사족과도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특기자 전형 연대 UD 같은 경우는 자, 언더워드 학군의 인문사회 계열을 114명을 모집하고요. 그리고 이공계, 자, 생명과학이죠. 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스나 나머지 전형들은 전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전형에 대한 디테일이 우리가 이미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100%로 선발하되 250%, 3.5배수 정도 가량으로 선발하겠고요. 물론 지원자들이 이제 경쟁률이 5대 1쯤 되니까 뭐 3.5배 정도 걸러질 겁니다. 2단계에서 서류, 1단계 통과했던 그 서류 지표가 60%, 그리고 제시문 기반 구술 면접이 40%. 자,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우리가 특기자 전형으로 쓰게 되는 UD,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쓰게 되는 하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차에서 면접 비중이 40%가 됩니다. 면접 비중이 40%가 되는 전형은 연대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전형과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전형, 계열 적합형이죠. 그 4학년밖에 없고요. 그래서 면접 비중이 40%란 말은 우리가 동일한 수준에서 1차 통과된 학생들 중에서 2차까지 가서 면접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제 많은 학부모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부분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 평가 유형이 되겠습니다.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고려대학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인데요. 현장 비대면 녹화가 포인트가 되겠죠. 고려대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옆방에 다른 교수님이 계시고 내가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세대의 경우에는 녹화를 진행해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패드 앞에 내가 녹화 면접을 진행하고 이 제출된 영상을 나중에 교수님들께서 평가하신다. 그게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일정은 아시다시피 10월 25일, 이제 2주 뒤가 되겠죠. 월요일 날 17시 1차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자, 저희가 상담 전화는 학부모님과 이제 간간히 전화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1차 합격자 발표를 통상 2시 혹은 3시에 미리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정확하게 17시,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되겠죠. 이 5시가 되어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후 5시에 서류 합격자 발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2차 평가인 면접 시험일 경우에는 10월 30일, 그 주 토요일이 되겠죠. 10월 마지막 날.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 중에 선택해서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선택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수험 번호에 따라서 언제 시간대가 될지 배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전형이 되어 있다는 것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 매튜 선생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UD 파이널에 대한 강의 구성 및 강좌 특징, 그리고 우리가 파이널을 진행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매튜 선생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조금씩 이제 번역이나 해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Hi, Matthew. Yeah. Do you have a special strategy for our student? Yes, we have been doing this for quite a while, and we know what the students need to do to prepare to be successful. Okay, let's show you. Okay. 자, 함께 하시겠습니다. Okay, so we're running 3-hour classes. There are 3 of them, and in each class we are doing 3 practice interview sets. That means for every class the students attend, they get to simulate an interview 3 times, and that generally takes about 25 minutes. So within each hour, for example, it's about 25 minutes. So that does leave some time. So that we also give the students writing topics. I assign writing topics that they can then write as if they were presenting an interview, using interview structure, interview organization, examples, etc. And then we get the TAs to give them written feedback on what it is that they've written for in that time as well. And I guess also in the downtime, the students can also revise the interviews that they've done. And also I'm going to provide some additional readings. I think right at the beginning or every finals class, I'm going to make sure that the students can join our Naver Band. Our Naver Band includes previous interview sets from previous years so that they can also do some practice on their own if they really want to.
I'll post some key articles and videos that sort of just deal with the kind of ideas and philosophies and things that they might need for the interview process. And then finally, I make sure to interview every student at least once per class, minimum. An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as a native speaker, I can always understand what it is they're trying to say, regardless of how fast they're speaking or how complex their vocabulary is. I can always comprehend 100%. Also, I know these subjects very well, so that if students try to use something that just doesn't really fit very well, I can say, you know, maybe that wasn't such a good idea to use that philosopher here or that example here, because it applies more to other things, and I can discuss this. So these ideas are things that I'm quite familiar with, and I've spent a lot of time dealing with these kinds of issues and topics. And then finally, it's coaching. Each student is individual, and throughout the entire term of previous preparation, but also the finals, we're able to work on individual strategies because everybody's going to be different. There's no one particular way to do an interview. Every student has certain strengths and weaknesses. It might be the clarity of their arguments. It might be their flow. It might be the examples that they use. But either way, it's a coaching session. And that way we're actually able to sort of emphasize the skills that they're really good at and try to minimize their weaknesses. So I do really see it as coaching more than just sort of straight practice. It's like, here, work on this, work on this, work on this to get the best possible interview. 네, 매트님께서 이제 UD 강좌의 첫 번째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KNS UD 클래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자, 3번 동안 연습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다수의 학원들이 뭐 파이널 강의를 운영하면서 연습이 한 2번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개인으로 과외처럼 진행되는 거는 아주 비싼 돈에 뭐 5번까지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매트 선생님께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매 수업 때마다 3번씩 연습할 수 있다. 연습 횟수가 중요하죠. 저희가 좀 3번으로 잡은 이유는 아마 추억 특강을 통해서 매트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한 번 연습할 때 3번이 넘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상당히 지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기억하는 한 또는 컨디션으로서 최상의 어떤 연습 환경을 뽑기 위해서는 3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3번의 연습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인터뷰와 피드백이 아마 이제 매트 선생님과 그리고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어떤 평가로 인해서 현장에서 즉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하게 좀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바로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에센셜 리딩 머티리얼 좀 제공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밴드에서는 어떤 비판 읽기 여분의 자료, 그리고 그간의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나 키워드 자료까지 함께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파이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그런 것들이 있죠. 학생 개개인들이 우리가 연습하는 환경들에서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트 선생님께서 직접 코칭을 해주신다. 자, 이 부분이 저희 KNS 어학원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창적인 강의 방식으로 보시고요. 사실 이 부분 자체가 매트 선생님께서 지난 10년 가까이 저희 KNS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학생들과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좋은 역량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Yeah, so next. So I'm just going to talk briefly about what the students can expect if you don't already know what to expect. And I break it down into 3 key features. It always uses quite sophisticated and complex reading passages, often of a philosophical nature. It is directly asking the students to talk about philosophical ideas. This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they have to use names and explain particular philosophies in detail. But they do need to know how to apply different philosophical ideas. And another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 passages tend to have a mix of abstract ideas and really pragmatic, realistic kind of ideas. And I'll just show this briefly. So this is a list of the previous interview sets for the past 8 years, 7 years. And all right, so starting with
complex philosophical ideas. The Idols of the Cave came up in 2017, which is from Francis Bacon. It's about the fallacy of looking in our own inner worlds. It's quite abstract, very philosophy of science kind of thing. Mencius and the King of Lang is very much about justice in society and the relationship of the subjects to the leader and vice versa. In 2019, Frankenstein's Monster came up. And again, this was about if you were the Frankenstein monster, how would you feel if your creator rejects you? So a kind of existential kind of idea. And then 2020, we had Aristotle, and then last year, Peter Singer. And again, Peter Singer's dealing with utilitarianism. He's come up multiple times on the interview set. So it's a whole mix of different philosophies that come up in here. And the passages are relatively sophisticated and quite long. And you'll also notice that they're paired up with very pragmatic articles. So the reading for 2021 was a kind of just that some archaeologists had discovered some human sacrifice and how do you make sense of this, paired with a very complex utilitarian argument. Same thing, Aristotle's Master and Slave is an argument using an argument to nature, and a kind of analogy argument about hierarchy and power. And again, then we get a very applied passage where it's Edward Bernays, how does power actually function in society? So philosophical, relatively complex, but also a mix of sort of abstract and realist type passages. 네, 그 앞장에서 매튜 선생님께서 저희가 UIC 우리 인터뷰 세트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셨던 부분이 이런 내용이죠. 자, 복잡하고 그리고 아주 철학적이고 보통 우리가 현실을 반영한 이런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소위 실용성이나 또는 그 대조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하셨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주제로서 매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게, 자, 우리가 2017년도부터 동굴의 우화, 이게 이제 고가 과정에서는 과거엔 윤리, 현재에는 생활과 윤리나 또는 윤리와 사상이 나오는 개념인데, 우리가 베이컨이 얘기한 뭐 동굴의 우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맹처스라 불리는 맹자에 대한 얘기. 자, 제가 좀 덧붙이자면 2018년도에는 지문 내용은 맹자에 관한 내용도 동행사상이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판단했지만 맹처스가 누군지 몰라서 이제 틀린 학생들이 많았죠. 주제를 잘못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기출에 대한 내용들도 분명히 매튜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철학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아는 것은 물론, 그리고 완벽하게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대의 출제 의도에 맞게끔 외부 지문을 적절히 활용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19년도에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20년도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21년도에 피터 싱어. 피터 싱어는 과거에 나왔던 2015년도에 또 나온 거죠. 자, 아마 자녀분이 생활의 윤리 또는 사회문화라는 교과 과정, 이게 사회탐구 영역의 두 과목은 누구나 갈 텐데요. 피터 싱어는 수능, 사회탐구, 언어 영역, 그리고 우리가 내신에도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죠. 그런 기출 문제들이 이런 어떤 학자들의 주제 혹은 논문들이나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잘게 쪼개서 시험에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교과 과정만으로서는 판단하기 힘든, 그래서 외부 지문과 연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Next. Okay, and then another thing that the passages always want the students to do is making some kind of moral or ethical decisions as it applies to the passage. One way you can typically think of this is they need to make normative statements about the world, the way the world should be. And I often try to get them to start thinking about what kind of ideas they think that the world should look like, kind of idealism, actually, to be frank. And then, of course, these moral and ethical decisions are often also considered at a global dimension. It is an international studies department. It brings in people from all over. It's diverse. So Underwood is very much outward looking. So it very much wants you to consider the globe in your thinking as well. And of course, critical thinking. So I'll give you an example of this. Human sacrifice in Peru, the question was, come up with a hypothesis to explain why they might have done that. So it was asking for a kind of starting from a cultural relativist position and then trying to understand their idea of personhood
and how we think about what it means to be a person. And I think Peter Singer was the same. It was kind of asking the students to sort of say, like, what is your position on what Peter Singer is saying? And I think we get the same thing in 2020. We get this idea of power. Is this hierarchy of Aristotle, is this great chain of being, is it natural and is it justifiable from a philosophical point of view? So it is asking for this kind of critical approach to Aristotle. And a critical approach to Edward Bernays, who also comes up twice. And his second one, The Torches of Freedom, is where Edward Bernays basically manipulates women into smoking through telling them that it's about asserting their freedom and their rights. And so it's a pretty straightforward argument that you can make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What are the ethical implications of these kinds of things? 네, 두 번째 매튜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덕이나 또는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들을 좀 포커스를 두고 글로벌 디멘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또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보겠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하자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교과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 보편주의 또는 절대주의 또는 다문화 가정에서의 동화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걸 우리가 배운 교과서적인 개념, 다시 말해 동화주의로 한다면 그저 assimilation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지만 말하는 건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매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바처럼 21년도에서 이제 피터 싱어의 어떤 페루에서 human sacrifice, 이건 페루의 경우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인간 희생에 대한 부분을 좀 참고할 만한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하나, 2020년도에 우리가 이제 에드워드 바런이 얘기하고 있던 우리가 보위한 정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물론 이분이 얘기하시는 건 뭐죠? 어떤 힘의 관계나 권력, 계급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과거 10년도에 어떤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등장했다. 당연히 우리가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기출 문제들 간의 관계 또는 어떤 지문들이 자주 인용이 되는 것들은 사실 저형적인 네이티브 입장이거나 또 그들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문제에 대해 예측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과 과정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교과 과정 속에 들어있는 특정 키워드로 만들어진 이런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지문을 베이스로,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베이스로 매튜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파이널에 강의 자료가 제작된다는 것은 한 번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And then finally, this is the last key point here, is that it does ask the applicant to think about others. Like, if you were in someone else's shoes, how would you react to this situation? If you were this person, what would you say? And then also this kind of appealing to others. Like, sometimes the question sets is, if you were something, what would you say to make arguments? So it is very much about sympathy and empathy and putting yourselves in the position of others. And again, we did see this as well. We saw this with Frankenstein's monster. How would you feel if you were the monster and your master rejected you? If you, in this part of the passage, it asked, if you had to deal with monsters in your life, how would you deal with them? Another one was, if you were Winston in 1984, like, should you trust your own instincts about reality and that kind of thing? And then finally, like, the slavery passage from 2015 was like, if you were a slave abolitionist, what would you say to slave masters and people involved in the slave trade? So again, it's asking you to sort of think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and also talk to others as well and make appeals to other people. 자,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appealing to others.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한국어로 막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타자의 입장에서의 관점, 타자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될 텐데요. 결국엔 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공감이나 또는 동감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현대사회의 특징, 정보화 시대의 특징 중에서 인간 소외 또는 뭐죠? 군중소외 고도, 이런 교과서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선생님께서는 이걸 어떤 타자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보셨고, 기출문제 분석에서 자, 이런 내용들을 프랑켄슈타인 몬스터, 이건 당연히 이 문학작품 속에서 우리가 응당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보셨던 부분이 바로 이제 동굴의 우화에서, 그죠? 동굴의 우화에서 우리가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상대방이 바라보는 관점과 좀 더 깨인 나와 그렇지 못한 나의 어떤 시각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어가 얘기하고 있는 노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1984에서의 윈스터의 입장, 그리고 윈스터의 관점이라는 것들.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세 번째 강조하신 부분은 뭐죠?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different perspective, 다른 관점에서 본다. 혹은 different dimension, 다른 차원에서 본다. 이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kay, so this year, basically one of our important things is that we have to prepare the students to read the passages and prepare all their answers in 8 minutes or less, which is a very short amount of time. And if you actually look at the passage from last year, they didn't really cut down the length of the passages. They did cut down the number of questions a bit, but the actual reading length is still quite similar. And they then have to prepare to speak for 5 minutes. Now, I have to say with the students that have been preparing already, this is not a problem. They're able to use 5 minutes very, very efficiently. And I expect that most interviewees will be able to use the 5 minutes pretty effectively. So the time issue, in fact, a lot of people go over 5 minutes. So it's actually about just managing the time. But the first thing that they need to be able to do is read those passages quickly. They need to not spend too much time on the reading. They need to get the main points out of the reading super quickly so they can get to producing their answer. And it has to be relatively accurate. I think in previous years, when they had 10 minutes to present, then it didn't have to be quite as accurate. You could kind of talk around and eventually get to the points that you wanted to make. I think now that with the short amount of time, it's really important that they get the main point out of the passage super quickly. So that's something I really want to work on, is quick reading, finding the main point very, very quickly, and then just producing your answer about it. Another thing we've been working on is how to outline the notes. Now this applies to different people in different ways. Some people are having difficulty preparing in 8 minutes. So we've tried different note-taking strategies. It depends on the person, of course. This is a coaching process. But I do have different strategies that students can use for preparing their notes to do the interview. Coming up with insightful responses. This hasn't changed. This is the same as every year. You know, making a strong logical argument, bringing in relevant examples. I'm always the person that says that examples are so important to your answer. They help the interviewer understand what it is you're trying to say. They give you a point to get to in your discussion, a logical point, so you don't wander off. They give you a way to cut yourself off if you've just been talking too long. And they also show your awareness of things in the world, kind of global awareness and about issues that are going on, that you're not totally narrow in your vision. And then also being able to quickly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sages, because they almost always have a relationship. I think the only question set was 2018, the Frankenstein monster and the Soul trolley car passage was maybe the only one where you did not have to connect the passages. But other than that, there's always been a question asking you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sages. And the students need to be able to pick that up fairly quickly so that they can answer that kind of question. 네, 저희가 면접 대비 고려사항이라고 제목을 넣어놨지만 사실 이 부분은 렉터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 면접 40%나 차지하고 있는 면접 중에서 우리가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그간의 인사이트를 모아놓으신 것 같은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부터 8분 준비하고 5분 동안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줄어든 면접 시간, 준비 시간, 면접 시간만큼 우리가 아주 빠르고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찝어내는 것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셨고요. 두 번째, 사실 두 번째가 매트 선생님께서 저희 파이널을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자 또 저희하고만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자, quickly outlining note. 자, 연습지가 주어지죠. 준비 시간 8분 동안 저희는 문제를 보면서 연습지에다가 메모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5분 동안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자, 연습지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구조를 짜는 법 또는 작성법, 소위 우리가 논술적으로 친다면 개요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매트 선생님께서 이제 지도를 하시겠다는 그 부분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자, insightful response. 다시 말해,
논리를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면접 감독관들, 그러니까 면접을 진행하시는 면접관들이 이해할 만한 논리나 근거를 잘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대에서는 지문 자체는 하나, 둘, 문제는 지문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문단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고 또는 개별 문장으로 쪼개진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지문 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나 네 번째 같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바뀐 연대 문제 유형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진행되어 왔던 연대 문제 유형, 자, 지문 간의 연계성, 혹은 도제 지문들을 모두 활용하여 또는 영화, 그림, 음악, 드라마, 그러니까 과거의 기출 문제가 이런 내용들을 포괄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판단하기에 과거 이런 유형들을 고려했을 때 출제자들의 의도는 이와 비슷하니 면접 문제가 바뀐다, 유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런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Okay, so here I'll give you a little rundown of some of the example interview sets that I use. And I do want to mention this. I have been making these, and in the process of making these, I've been hanging around philosophy book review websites. So, you know, I can't predict what's going to happen on the actual interview, but one thing I have noticed with books that are coming out now about philosophy, there's a lot of books coming out about John Locke, John Stuart Mill, the tension between utilitarianism and freedoms and that kind of thing. So that is something that's been going around lately. So, but what I have been doing is taking various passages from these philosophy sites. And so here's an example, and we do make these all new every time. And I should mention that the interview sets are designed to sort of put you in different situations that may occur during the actual interview process. So some of the sets are like with passages that are extremely difficult, some very easy, some are mixes, like, because we never know what they'll actually do. So do keep that in mind, that the finals process is designed to be like training for the actual interview. And so it presents the students with different problems and issues that they have to deal with. This one's relatively straightforward. It's a fairly long passage to start with about antinatalism, the idea that that we should maybe not have children, basically. It's a kind of argument of ending the continuation of the human species. It's a little bit extreme, of course, and kind of interesting in that way. And again, it asks you to summarize and explain, which we always recommend that the students do. And then how can they understand antinatalism from an ethical point of view? So maybe talking about freedoms and liberties, and also maybe responsibility for other people in the world, a kind of Peter Singer argument, or extending preference utilitarianism to the whole globe, something like that. But also maybe talking about rights. It depends on how the students want to construct the argument. And then, of course, it asks them to sort of weigh both sides. This is something that's very typical of interview sets. A few years ago, they asked the students to critique or question the Aristotle argument and then turn around and support it. So it often does have this kind of idea of supporting and refuting at the same time. And then, of course, their personal position. Now, this is a little bit tricky because antinatalism in some ways sounds kind of terrible. In some ways, it's sort of logically sound. So at some point, the students sort of have to bring themselves in there. And ideally, I kind of like if the students come off as idealistic. I think it looks a lot better. I mean, you could take a very dark kind of view on this whole idea of human life, but I think at the end of the day, students should be idealistic about things. 네, 실제 저희가 면접에서 진행하는 자료에 대해서 매트 선생님이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글로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뒀지만 우선 이런 문제를 구성하실 때 매트 선생님께 참고하는 것들이, 자, 철학 자료나 철학책 리뷰하는 곳에서 철학 주제 관련된 세팅을 좀 하시고,
그리고 매번 새로운 주제나 다른 상황에 맞게끔 문제를 구성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주제가 얘기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티네탈리즘을 불리는 인구 억제 정책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떤 식의 변형이 가능할까? 또는 이를 통해서, 이러한 토픽을 통해서 문제 유형화될 수 있는 소위 곁가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마인드맵처럼 뻗어나갈 수 있는 주제 유형이 얼마나 될까? 그 정도로 뭐 싱어의 논쟁이나 또는 우리가 뭐 영토에 대한 분쟁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를 주신 게 이런 어떤 유형의 문제 방식이 전형적인 UD 시험 문제 1번 유형이라는 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세부적인 어떤 비판적인 그리고 근거, 찬반에 대한 논리를 잘 정립해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기출 반영된 구성 질문이 관점에 대한 요약이나 찬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So that's the first reading passage, and here's the second one. I'm using John Rawls. Again, last year they focused on utilitarianism, so I'm wondering if maybe they'll want to get away from that because they use Singer and utilitarianism. So there's a strong possibility they could go for non-utilitarian arguments. So this is just dealing with John Rawls and the equality principle, and essentially what it's also talking about is global society. Is global society just? And again, they're going to bring in examples from the world about things that are going on in the world, specific examples to support the arguments. And finally, question 3 is a very typical question in the UD interview. What's the relationship? What relationship can we find between the two passages? So again, question 3 says, does antinatalism provide us with any meaningful solutions to global inequality? So they have to connect the passages together. The other important point here is that they need to read everything first and set up their answers in question 1 and in question 2 so that question 3 is something that they can get through pretty easily. So there is this idea of looking at the whole set from a kind of meta point of view, looking at everything as it relates to each other. 네, 이제 두 번째 패시지죠. 아까 보셨던 첫 번째 패시지와 두 번째 패시지가 연세대학교 UD 전형을 준비하는 이제 문제 세트가 되는데요. 첫 번째 지문에서는 바로 우리가 인구 억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왔고,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롤스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설명들, 중간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차등의 원칙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존 롤스가 교과서에서 자 사회 문화 생활 윤리 또 윤사가 반영된 자료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죠? 바로 세 번째 나온 것들. 자 여기 한 번도 롤스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파사지 나왔던 안티나탈리즘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대 문제라는 것들은 1번 패시지와 2번 패시지가 언뜻 보기에 서로 다른 듯 하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3번 문항을 통해서 하나로 귀결되는, 그래서 문제를 볼 때는 이 3번을 보고 전체 1, 2번 지문과의 연계성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개별 지문이 아니라는 것들 또는 지문의 내용은 다르다 하더라도 또는 지문에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나 또는 저자의 어떤 주장 방식이 다르다 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그 결론이 연관이 되거나 하나로 이어지는 문제 유형에 출제되고 있다는 것들, 이게 KNS가 또는 실제 연대 기출 문제를 가장 최적화되게 우리가 파이널로 진행할 수 있는 매트 선생님의 수업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o here's one more set just to demonstrate. And what I wanted to show here was that this passage is deliberately opaque. It's really complex and almost to the point where you read it and you're kind of like, I don't know what to make of this. And this is the exercise. It's very possible that on the actual interview set there are interviewees who read the passage and they're just like, I don't know what to do with this. So that's what, again, this is to show that the actual finals are a series of exercises to deal with every possible situation. So that's actually what this is doing, so that the student is going to read this and be like, I don't know what to make of this. And the whole exercise is that they make an answer anyways, regardless of whether they fully get it or not. And again, it asks, how do you feel about it? And using examples for everything. 자, 이 두 번째 문제 세트는요, 저희가 파이널 과정을 운영하면서 첫 번째 자료에 보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 키워드로 누구나가 유출 가능한 교과 개념을 찾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지문은 소위 매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문을 보자마자 특정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는, 그래서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자
specific example your own point. 그러니까 자신만의 관점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라. 자, 연대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구체적인 사례 늘 등장하는 용어죠. 그러니까 과거 유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 소설, 드라마와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인용해서 하려고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난이도 있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 보시는 거고요. The next passage is relatively This passage is relatively straightforward, fairly long again, and getting into why the author might think this way. Again, I think the last point I want to make here is that sometimes the interviewees might read the passage and then just panic, and then I don't know what to say. And basically, we just want to avoid that. We want to make sure that you give a solid answer, regardless of the situation. So hopefully, and this is part of my strategy as well, I think many of my passages are actually harder than what you'll actually get on the actual interview. So my goal here is that also that having gone through this finals process, you've been doing tons of responses, you've dealt with all types of passages, and my hope is that when you actually get into the actual interview, you will sit down, look at the passage, and just be like, sure, okay, no problem. Absolutely confident, 100% capable, and feeling quite comfortable. And generally, I talk to the students after the interview every year, and most of them feel pretty good about the answer that they gave. So that's kind of the goal here as well. Okay, thank you. Thank you. 자, 지금까지 매튜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실전 면접 자료 마무리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국 마지막 내용을 요약하자면 그런 것이죠. 누구나가 시험장에 가서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튜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파이널에서 학생들에게 많이 자료 주고 많이 연습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코칭을 통해서 시험장에 갔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풀 수 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난이도 유형이 다양한 자료를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유사한 방식 또는 교과 과정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매튜 선생님께서는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소위 경험을 많이 해야 현장에 가서도 긴장하지 않는다. 또는 우리가 실제 기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우리가 봤을 때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시험지의 모양이나 또는 디테일한 문장의 구조나 또는 자세한 어떤 문항의 구성을 봤을 때 우리가 학원에서 연습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을 때 학생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 파이널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파이널 강좌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파이널 일정은 다다음 주 10월 25일 월요일 날 17시 그러니까 오후 5시 1차 발표가 나면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파이널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반별 정원은 15명 내외로 좀 줄여서 진행합니다. 자,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번의 연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학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면접 방법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강의와 주 모두 1대1 모의 면접 후에 해설 강의를 진행한다. 1대1 모의 면접이란 것은 이제 집단 참석과 같이 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앉아 있고 내가 따로 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연대의 면접이 비대면 현장 녹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현장이든 그리고 줌이 됐든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 한 명씩 각각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돌아가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좌의 구성 방식은 모의 면접을 2시간 동안 3번에 걸쳐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매튜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 아까 보셨던 특정 키워드를 연상시킬 수 있거나 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제들을 연습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를 1시간 정도 제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좌 시간표는 오후반, 저녁반, 그리고 중반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첫날은 우리가 5시에 발표하기 때문에 오후반이었겠죠. 그리고 저녁반의 경우에는 5시 반부터 8시 반, 그리고 줌으로만 진행되는 온라인 반 같은 경우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 연습이 진행되고요. 여기 보시면 A와 B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께서 만드신 문제,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 첫날에는 2가지 유형이 다르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둘째 날부터는 오후 했던 수업 내용이 밤에 그러니까 줌으로 진행되는 내용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후 수업을 듣고 저녁을 건너뛰고 밤에 줌으로도 다른 내용의 강의를 새로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규 강의를 들으셨거나 또는 추석 특강을 통해서 한 번쯤 저희의 매트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추석 특강에도 강의 내용이 다르게 진행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오후랑 저녁이랑. 그래서 그 이외의 학생들 또는 이번 파이널에 1차 통과되고 나서 진행하는 게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면접 연습의 기회가 단 3번, 4번이 아니라 여러 번, 최대 9번까지도 가능하다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표의 구성이 A, B라는 것은 문제 유형이 다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파이널 예약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학부모님께서 전화를 주세요. 파이널 예약하고 싶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10월 1일부터 파이널 예약을 미리 지금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차 발표가 나게 되면 당일날 파이널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지금처럼 이번 설명회를 듣고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입반을 하고 싶다. 무슨 시간표가 있냐? 문의 플러스 예약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우리 아이가 떨어졌는데 다른 전형에 대해서는 언제 파이널 예약이 있느냐? 이런 문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학원에 쏠리게 되면 전화를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온라인으로 순차적인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안내를 하면서 저희가 먼저 케넷 특기자라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메인 배너에 보면 데이 파이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분명히 PC 화면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아마 모바일로 보시면 자, 제일 상단에, 좌측 상단에 보면 공지 및 시간표에 가면 제일 상단에 전체 공지로 파이널 시간표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10월 달에 연대 UD 파이널 면접반에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들어가셔서 6번 수업 예약 신청하기, 1번부터 6번, 5번까지 이 연대 UD 파이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느냐 유의사항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수업 예약 신청하기를 들어가시면요. 거기서부터 이제 설문 형식으로 이름과 그리고 자녀분 학교 그리고 연락처를 통해서 예약을 진행하시고 이렇게 제출하시게 되면 순차적으로 파이널 예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에 예약 관련된 디테일한 안내 전화를 드려서 예약에 대한 사항들을 한 번 더 확정과 더불어 결제 안내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1차 통과되는 날. 자, 다수의 학생들이 이 설명회를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은 분명 합격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냥 전화나 문자로 가볍게 그대로 진행합니다 라고 하시게 될 것이고요. 또 급하게 연락을 주신다거나 또 1차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는 예약 취소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 내 학생들로 인해서 저희가 파이널 예약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이거 이외에도 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문의전화 0938이나 네이버 카페, 특히나 가장 응답이 빠른 건 바로 카카오톡이 되겠죠. 카카오톡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자, KNS 입시로 검색하셔서 특례 특기자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적어도 수시간 내에 바로 답변을 드리니까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학부모님들께서도 충분히 파이널 관련돼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대 UD 파이널 저희가 매트 선생님과 함께 지금 설명회를 지금까지 진행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분들은 이제 매트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는 강좌의 특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1차가 통과될 거라는 강한 자신감 그리고 1차가 통과됐을 때 긴장하지 않고 누구나가 다 같이 열심히 하는 파이널 기간 동안 우리 아이가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 면접 연습을 대비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셔서 자, 저희 파이널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회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